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10대들로부터 15세 딸이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가해자 중 한 명은 폭행 당시 영상을 찍어 소셜네트워크에 올리기도 했다는 주장입니다. 식당에 주류를 배달하는 기사가 상습적으로 주류를 빼돌렸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절도 사실에 대해 추궁하자 빌려갔다가 다시 갖다 주려고 했다며 발뺌했다는 주장입니다. 미국 최대 건강보험사 최고 경영자를 뉴욕 한복판에서 암살한 유력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용의자는 유력 가문 출신의 명문대를 졸업한 엘리트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뉴스룸이 늦게 끝나가지고요. 드릴 말씀이 많은데 시간은 없습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예,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자, 이 시각 국회 모습 먼저 보고 가시죠. 아까까지만 해도 정말 많은 분들이 국회 앞에 운집해 있었는데요. 지금은 또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조금씩 이동을 하고 계십니다. 어제처럼 또 그리고 그제처럼 많은 분들이 촛불 대신 아이돌 그룹 응원봉을 들고 나오셔가지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저렇게 구호를 외치고 또 퇴근 후에 또 뭐 이렇게 여의도 앞으로 모이셔가지고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여드리고요. 좋습니다. 자,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한국의 GDP 킬러라고 했습니다. 국가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줬다는 거죠. 5,100만 한국인이 할부로 계엄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도 했습니다. 대가, 원달러 환율 지금 1,450원을 넘길 태세입니다. 지금까지 딱 두 번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딱 두 번 있었던 그 환율을 말이죠. 몇 번을 생각해도 지금 이 상황 보수 진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자, 백다희 아나운서, 양재열 변호사, 김은배 전 서울청 팀장,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악플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사반 응원합니다 하신 이은혜님, 우리 딸 이윤정이가 서울 신풍역 쪽에서 카페 오픈했어요. 사반 가족들 할인 팍팍 하신 박시은님, 자, 시국이 어수선해도 사반은 본방사수 하신 배선우, 강보리, 배서준 가족님. 자, 경기도 양평에서 소 키웁니다. 축산인들 너무 힘들어요. 이 시국이 빨리 수습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신 김아름님. 혈액투석하고 있지만 오늘은 저도 여의도 가서 젊은 학생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겠습니다 하신 이창교님. 그때 내 선택을 후회합니다. 몸이 병들고 늙어서 국회 집회에 참석 못하는 게 정말 너무 한이에요 하신 전종숙님. 자, 저희 아이들 버스카드 먹통됐는데도 그냥 태워주신 청주시 516번 버스기사님 정말 감사해요 하신 김기혜님. 자, 정현숙님, 이서연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치라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보죠. 제가 정치인인가요? 자, 지난 일요일부터 알려지기 시작했던 소식이죠. 가수 임영웅 씨 얘기입니다. 자, 사진 만나보시죠. 자, 임영웅 씨가 SNS에 올린 사진인데 반려견과 선글라스 끼고 찰칵. 자, 그리고 그 아래에는 생일 축하해라는 글도 달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본 한 누리꾼이 임영웅 씨한테 이 시국에 뭐 하냐라고 묻자 뭐요? 라고 답을 하죠. 탄핵안을 두고 온 국민이 모여있는데 정말 무신경한 거 아니야? 라고 따지자 제가 정치인인가요? 목소리를 왜 내요? 자, 임영웅 씨가 워낙 슈퍼스타다 보니까 이게 정말 보도가 많이 됐죠. 네, 가수 임영웅은 지난 7일에 자신의 SNS에 반려견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우리 10월이 생일 축하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한 커뮤니티에 임영웅과 이 메시지를 나눴던 한 누리꾼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누리꾼이 임영웅에게 이 시국에 뭐 하냐고 질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임영웅은 제가 정치인인가요? 목소리를 왜 내요?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건데요. 해당 누리꾼은 이 채팅이 사실이라는
채팅이라는 걸 인증을 하기 위해서 이 채팅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올렸지만 현재 이 글은 삭제가 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전해지자 이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경솔했다는 반응, 아니 그 반응과 함께 또 개인의 자유일 뿐이다 이런 반응으로 엇갈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로 또 다른 얘기거리가 돌더라고요. 맞습니다. 포천시의 홍보대사 지금 하고 있는데 임영웅 씨 문제는 민원 제기가 됐습니다. 홍보대사 해촉해달라고 민원 접수가 됐는데 이유는 이제 뭐 이런 정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포천시의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 따르면 만약에 홍보대사가 품위 손상 또 직무 수행하는데 부적격하면 해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그것을 근거로 지금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포천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검토한 바가 없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응애예요. 이 가수 김은국 씨도 입길에 올랐습니다. 김웅국 씨는 거꾸로 이제 공개적으로 정치적인 어떤 성향, 보수 연예인이라고 스스로 밝혔던 인물이고 실제로 윤석열 후보 시절에 지원 유세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 계엄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그런 질문들을 받고 이제 본인의 SNS인 겁니다. 용산만 알고 있다 내지는 무건 이런 식으로 좀 회피하는 듯한 그런 답변을 했었는데 그러면 이번에 해병대에서도 이 퇴진 그런 어떤 선언이 나오고 시국 선언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그걸 너나 잘해라 뭐 이런 식으로 답했고 반면에 당장 해병대 이끌고 대통령이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댓글에는 오히려 또 좋아요를 눌러서 이렇게 논란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자, 킥보드 2인조입니다. 자, 간밤에 벌어진 황당한 절도 사건 만나보시죠. 자, 킥보드 타고 쌩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한 저 남자 남의 차로 가더니 철컥 문 열고요. 운전석에 탑승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잠시 후 일행이 다가오자 문을 열고 나옵니다. 자, 안에서 대체 뭔 짓을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서둘러 킥보드에 올라타고선 뒤에 자, 혼자 가려고? 아니죠. 뒤에 일행까지 태우고서는 오붓하게 주차장 아웃. 자, 일단 헬멧 미착용, 승차 정원 초과는 확실해 보이는데 차 안에서도 뭔 짓을 했을 것 같은 느낌? 네, 맞습니다. 제보자들은 이들이 미성년자일 걸로 추측을 하고 있고요. 지난 5일 새벽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근데 킥보드를 타고 온 두 사람이 차량에 침입을 해서 이 절도를 벌이고 도주를 한 건데요. 지갑뿐만이 아니라 이 상품권, 새 향수도 가져갔다고 합니다. 사라졌다고 하고요. 피해 금액만 약 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다음 날 새벽에 이들이 절도한 카드를 사용하려는 시도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동생이 곧장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는데 경찰이 직접 택시 회사에 연락을 해서 차량 번호를 알아봐라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남동생이 직접 알아보고 경찰에 전달을 했는데 경찰이 어차피 블랙박스가 삭제됐을 거라서 확인을 안 했다 이런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속도 좀 내겠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놈들 잡았습니다. 잡긴 잡았습니다. 다른 지역구 경찰서에 이 아이들이 잡혔다는 걸 확인이 됐고 검찰에 송치됐다고 합니다. 다만 이 가해자나 가해자 부부한테 사과라든지 보상 연락을 못 받았다고 해요. 막막하다고 하는데 부모가 아마 책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청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흥건한 바닥의 꽈당입니다. 자, 충격적인 사고 제보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한 남성이 상가 복도를 걷다가 계단 쪽으로 가는데 갑자기 넘어지고 맙니다. 넘어진 뒤에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발이 공중에 한참 저렇게 떠 있다가 천천히 떨어지는데요. 바닥에 잘 보시면 고인물이 한가득. 자, 남성 저렇게 한참을 쓰러져 있습니다. 이때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아저씨 괜찮으세요? 하자 하면서 겨우 몸을 일으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지난달 14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의 한 상가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제보자는 근처 건물 2층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남편이 미용실에 간다고 하고 나갔는데 잠시 후 대뜸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을 찾고 보니까 온몸이 물에 젖어 있고 머리에는 혹도 나 있었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오전에 있었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미용실에 있는 그 이웃 상가 건물의 계단차 문을
암으로 알고 보니까 들어서는 순간에 보시는 것처럼 바닥에 고여있는 물을 밟고 넘어져서 순간 기절을 했었던 겁니다. 약 4분 만에야 자리에서 일어나서 무의식적으로 가게로 아유. 돌아왔던 건데 그것조차 기억을 못하고 있었던 상태였던 겁니다. 남편은 사고 충격으로 가게로 다시 돌아갔다는 사실도 기억을 못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또 뇌진탕과 다리 쪽에 염좌 소견을 받았고 사고가 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두통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양 변호사님. 네, 이거 제보자분은 이 사고 관리사무소 측에 이 보험 처리해달라면서 그냥 보험비 되게 마음씨 좋으신 분이에요. 7억에 5만 원 요구를 하셨답니다. 근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과를 받고 싶으셨다고 하는데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여기 물이 어딨냐 하면서 왜 자기 혼자 넘어져 놓고 지금 물 있잖아요. 물이 그냥 CCTV로 봐도 저렇게 흥건하고 두 발이 다 미끄러졌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응대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다시 돌아온다더니. 자,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적한 고깃집 문이 확! 사장님, 지금 식사 되죠? 자, 한 테이블로 가서 자리를 잡고 앉는데요. 자, 한참 뒤에 식당에 보니까 지금 일단 막 먹으려고 작정을 했어. 자, 그런데 손님들 완전 많아. 자, 푸짐하게 한상 차려 먹은 저 두 사람 갑자기 일어나서 외투를 챙겨 입고 나가는데요. 자, 그런데 나가는데 자, 그런데 카운터를 쌩치라니까 사장님 말 어디 가세요? 자, 그러자 식후엔 연초 한번 땡겨줘야죠. 호호호 하면서 나가더니 지금 이 시간까지 안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먹튀범들 레파토리가 항상 똑같아. 그놈의 담배. 맞습니다. 먹튀 사건인데요. 지난달 30일 오후 충북 청주시 고깃집에서 발생한 먹튀 사건인데 50대 여성이 2명이 들어와가지고 고기와 맥주 등 한 6만 4천 원 상당을 시켜놓고 푸짐하게 먹었는데 먹는 도중에 갑자기 여성 2명이 외투를 걸치고 나가는 거예요. 카운터 지나가니까 사장님께서 지나가니까 아니 왜 계산 안 하십니까?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여성들이 하는 말이 담배를 피러 가는 거예요.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역시나 나간 대로 쌩 도망가서 안 들어왔습니다. 이 사장 입장에서 볼 때는 첫 번에는 처음에 할 때는 먹튀도 있었고 있었는데 지금 이 사람들 대놓고 먹튀하니까 참 가슴이 아프다고 하는 것이고요. 최근에 빈병절도도 있었나 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발 좀 저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사정을 하고 있는데 먹튀 하시면 안 됩니다. 좋습니다. 예.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자, 90원어치 호의입니다. 이 푸처 핸접을 할까 말까 정말 고민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건 반장의 정상화는 푸처 핸접을 하냐 마냐로 가름할 수 있다 하셔서 오늘 달려보겠습니다. 자, 집단 진성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주신 사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쓰레기 배출을 부탁한 이유 때문에 기분이 나빴던 30대 여성입니다. 최근에 음식물 쓰레기랑 분리배출할 쓰레기를 들고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갔어요. 저희 아파트에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기가 있거든요. 음식물 쓰레기 카드에 돈을 충전을 해두고 무게에 따라서 정해진 비용을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날 처음 보는 아주머니가 멀리서 저를 보시더니 엄청 반가워하면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본인이 음식물 쓰레기 카드를 두고 와서 제 카드로 대신 버려달라고 했습니다. 양이 얼마 안 된다고 하면서요. 아무리 그래도 처음 보는 사이라서 쓰레기를 제 돈으로 버려달라고 하니까 너무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데요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가 너무 시무룩해 하더라고요. 아까 전에 밝은 모습은 없고 냉랭한 분위기만 있었습니다. 그 상태로 계속 같이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결국 버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제 카드를 빌려가서 직접 배출까지 했습니다. 90원이 결제됐는데요. 빌려드리긴 했지만 분위기상 어쩔 수 없었던 거여서 집에 돌아오고 나서 내내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주변에 물어봤더니 아주머니가 일부러 불편하게 만들어서 휘두르는 거다. 상습범이다 이런 반응도 있었지만 100원도 안 되지 않았냐, 쪼잔하게 굴지 마라 이런 반응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해당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격한 찬반 양론이 벌어졌다더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접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 사건반장 독립 채널에서 12,000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이웃집 아주머니입니다. 어머 진짜 요즘 세상 왜 이러니 정말. 비상계엄이 일어나질 않나. 고작 90원어치 음식물 쓰레기 그거 좀 긁어줬다고. 내가 15층까지 카드 가지러 갔다 오기 귀찮아서 그랬다 왜. 아이고 보아하니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세상 그렇게 살지 마셔. 이웃끼리 김장하면 김치도 나눠 먹는 판에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속이 후련했냐 동그라미. 그렇군요. 자, 다음 사연자입니다.
어머, 아주머니 진짜 뻔뻔하신 줄만 알았더니 웃기기도 하시다. 이웃이요? 혹시 저 아세요? 아주머니랑 저랑 오늘 처음 본 사이예요. 물론 90원 큰 돈 아니죠. 아닌데 생초면에 음수 좀 버려달라고 하니까 제가 순간 불편했고 아주머니 표정 일그러졌고 그래서 또 제가 불편했고 김치도 나눠 먹는다고요? 아니 그럼 김치를 주시든가 X. 박 변호사님. 돈이 뭐 크지는 않죠. 90원. 또 크다고 생각하실 수 있나? 하여튼 작은 돈이긴 한데 인상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웃다가 또 불쾌한 모습 보이고 실제로 상습의 가능성이 있다면 충분히 제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또 만약에 웃으면서 만약 끝까지 좀 했다 그러면 기분 좋게 또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상대가 이 음식물 쓰레기 카드 쓰면서 더 나쁘게 행동했기 때문에 전 상대가 좀 잘못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팀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박지원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 부탁하시는 분이 냉랭했다고 문제가 되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모르는 분, 아는 분 같으면 아는 이유식 모르지만 전혀 모르는 분이 그렇게 해달라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고 본인이 카드를 놓고 왔으면 15층이라도 올라가서 갖고 와야 되는 게 맞지. 그리고 그렇게 물어봐서 여성이 좀 표정이 그러면은 미안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했단 말입니다. 이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양 변호사님. 사실 저는 이제 굳이 하자면 세모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좀 그런데요 하는 태도도 그렇게 딱 저는 뭐 적극적으로 잘했다라고 보이진 않지만 다만 이런 거예요. 아파트에서 이웃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더 잘못한 쪽은 아주머니 쪽이라고 생각되는 게 처음에 좀 미안해하면서 호의를 요청을 했다거나 아니 뭐 몇 동 몇 호예요. 제가 뭐 다음에 신세진 거 갚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으면 이 카드 빌려준 쪽에서도 그렇게까지 cepጭ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태도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백다이 아나운서. 네, 저는 이 90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모르는 분이시기도 하고 또 한 번 엮이기 시작하면 뭔가 또 다른 부탁들이 점점 더 커질 것 같아서 거절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족분들 의견도 보겠습니다. 아다지오님, 다시 가지러 가면 되는 걸 왜 부탁을 한담이라고 하셨고요. 깡정은님, 저런 거 한 번 해주면 나중에 계속 요구하게 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H님도 빌려주면 안 됩니다. 90원이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싫어하니까요라고 하셨습니다.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서는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고 캐릭터입니다. 지금 저 그림에서 저 하얀 토끼 캐릭터 나나 토끼가 바로 주인공인데요. 캐릭터 작가들이 저마다 자기 SNS에 촛불 든 캐릭터를 그려 올리길래 나나 토끼 작가분이 야 그러지 말고 우리 한 자리에 같이 모이자 했고 그러자 레링, 뀨앤꼬미, 더키 랩소디 등등 작가들이 촛불을 뜬 자기 캐릭터를 저렇게 보내줘서 한 자리에 촛불을 들고 모였다는 겁니다. 현재까지 저 모여있는 캐릭터들 벌써 50여 개 지금도 계속 늘고 있다는데요. 뭔가 좀 이채로운 모습 같아서 소개해 올렸습니다. 10대들로부터 15세 딸이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가해자 중 한 명은 폭행 당시 영상을 찍어 소셜네트워크에 올리기도 했다는 주장입니다. 기막힌 사건의 전말을 알아봅니다. 자, 중학교 2학년 딸이 10대 또래들한테서 또 집단 폭행을 당했다. 뭐 이런 사건입니다. 네, 제보자는 대전에서 중학교 2학년 15살짜리 딸을 키우고 있는 어머니입니다. 이 딸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이라고 하고요. 지난달 18일 저녁에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딸이 없었다고 합니다. 최근 딸이 정신적으로 좀 힘든 것 같아서 그날 오전에 병원을 같이 갔다고 하는데요. 2시간 정도 검사를 받고 와서 딸이 집에서 쉬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없었던 겁니다. 밤 10시가 다 돼서 집에 들어온 딸은 마스크를 끼고 아이고. 겉옷도 없이 감기에 걸린 것 같다. 춥다면서 곧장 방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보자가 집에서 왜 마스크를 끼고 있냐고 물었더니 딸이 울면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 애들한테 맞았다. 이사 가면 안 되냐. 이런 이야기를 털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벗겨서 딸의 얼굴과 몸 상태를 봤는데 정말 보시는 것처럼 심각했다고 합니다. 자,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 집 앞으로 이제 라는 애가 찾아왔고 집 근처 마트라고 있는데 거기 앞으로 갔는데 애가 잠깐 슈퍼 가서 뭘 사러 간 사이에 이제 차가 온 거예요. 거기서 이제 여자애들 2명이 내려가지고 걔네는 19살이라고 들었거든요. 걔네가 딱 내리더니 네가
냐 맞다 그러니까 차에 타라고 다른 데로 이동해서 이제 거기서부터 폭행이 시작된 거죠. 6차로 폭행했던 데서는 이제 여자애들 그 19살 애들 2명이서 그때 때리고 15분 가량 거기서 맞았대요. 맞고 이제 차로 또다시 이동해서 거기에서 이제 4명이 번갈아 가면서 막 때리고 2차는 1시간이 좀 넘게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집 앞까지 찾아와서 심지어 차에 태우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1차, 2차 폭행. 네, 그렇습니다. 일단 한 가지는 이제 저 제보자분은 딸의 말에 의존해서 이 사실을 좀 파악하고 있다는 건 먼저 알려드리고요. 어떻게 된 거냐면 따님의 딸의 주장에 따르면 2, 3개월 정도 전에 SNS를 통해서 알게 된 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 성별, 학교 다 다르고 심지어 6명인데 성년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저렇게 이제 온라인상에서 얘기를 나누다가 밖에서 만나기도 했었는데 심지어 한 번은 2명이 집에 와서 한번 재워달라고 한 적도 있었답니다. 남자 1명, 여자 1명이었고 그렇게 또 재워줬는데 재워주고 며칠 뒤에 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둘이 포함된 무리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도 집에 친구를 데려와서 재워줄 정도면 사이가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렇죠. 딸이 이제 재워줬던 D양입니다. D양하고 SNS로 다툰 것으로 보이는데 무엇 때문에 다퉜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딸이 좀 지적 장애가 있습니다. 실제로 뭘 하고 나서는 잘 기억을 못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SNS로 좀 다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D양의 남자친구 A군이라고 하겠습니다. A군이 사건 당일날 지금 어디 나오라고 했고 딸이 이제 응하지 않으니까 집까지 차를 몰고 왔던 것 같습니다. 차에는 또 다른 여자애 2명이 있었고요. 너 걔 맞냐라고 하니까 맞다고 하니까 차 타라고 했고 그걸 거부할 수 없었다고 해요. 무서워서. 그 이후에 보문산 인근 CCTV에서 CCTV 없는 곳에서 15분간 폭행을 했고요. 또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2차 폭행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너 내 여친하고 내 여친한테 왜 욕했어?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이 무리 중에 한 명은 진짜 이런 사건 전해드릴 때마다 하여튼 얘네들은 항상 지들이 이렇게 때리는 걸 찍습니다. 그러니까 제시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이 사건은 그 피해자가 버릇이었고 괘씸하다는 이유로 그 이유를 해가지고 폭행을 했던 것인데요. 피해자 측 주장에 따르게 되면 1차 폭행 당시에는 여학생 2명이 뺨을 때렸고 2차 폭행, 즉 차로 이동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4명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기도 하고 발로 폭포를 차기도 하고 1시간 정도 폭행을 했다고 하는데 이 폭행 당시에 피해자의 집에 왔던 커플 있잖아요. 그 커플도 참여를 했고 심지어 그 담배빵이라고 아시죠? 담배불로 얼굴에 상처를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항을 영상으로 찍기 위해서 찍었다고 하는데 이 잘못을 알는지 아니면 정말 모르는지 모르지만 영상을 찍었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거는 피해자를 차에 태워서 집 근처에 내려주면서 오히려 피해자한테 무릎을 꿇게 하고 피해자 안 보고 사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뭐라고 또 했냐면은 집에 가서 또 폭행당한 사실을 그대로 얘기해. 이렇게 말하고 했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가지만 이 범인들, 즉 가해 학생들이 실제적으로는 이 범죄 죄의식이 전혀 없는 행동을 했던 것이죠.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고 맨 처음 피해자를 불러낸 녀석과도 연락이 닿았다고 해요. 자, 근데 그 녀석이 가족에게 한 말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경찰이 있나요? 직접 들어보시죠. 그날 이제 저희가 신고한 당일날 그때도 통화를 하고 그랬는데 경찰서 와라 그랬는데도 알았다 해놓고 또 거짓말하고 파출소 직원분께서도 랑 통화하면서 지금 오셔야 된다고 오고 있다고 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다른 핑계 대고 안 오고 걔는 그런 식이에요. 지금 이거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죠? 알죠? 알아요? 네. 그래서 차에 태워서 납치를 했다고. 네. 그죠? 그리고 집단 폭행을 했어요. 네. 그리고 핸드폰도 뺏어갔어요. 핸드폰 제가 안 뺏어갔어요. 어쨌든 같이 다 있었잖아요. 지금 여기 경찰 오고 있어요. 저 지금 가고 있는데 경찰 있나요? 있다고요. 오시라고요. 갈게요. 박 변호사님. 예. 자, 지금 딸을 이제 불러낸 남자. 자, 이건 뭐 네. 이 친구가 가장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와라라고 제보자가 얘기를 했는데 특히 경찰하고 같이 있는 상태에서 오라고 하는데 간다라고 하면서도 다른 핑계 대면서 결국은 경찰의 소환에 불응했던 것 같습니다. 또 가해자 6명이잖아요. 그중에 2명은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고요. 이 딸의 진단서 갖고 경찰서에 갔는데
경찰이 좀 자꾸 좀 형사가 쉬는 날이라고 조사를 안 하고 조금 제대로 조사를 안 하는 것 같다고 불안해하는 상황이고요. 특히 피해자 집에서 자고 왔던 아이들, 그 사람들이 또 찾아올까 봐 지금 극도의 불안감을 피해자는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이 아무리 어린 놈들이 진짜 이 사태 파악이 잘 안 된다고 해도 네. 저는 사태 파악이 안 네. 되는 예. 아니 어떻게 일단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도저히 뭐 이런 사건 접할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일이고요. 어린 쪽은 15살이지만 저기는 34세까지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다고만 볼 수도 없는 거고 예. 촉법소년도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각각의 나이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지만 처벌 지금 얘기 나온 것만 해도 특수 폭행, 특수 상해, 감금에 지금 핸드폰까지 뺏어갔으면 강도까지 적용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중범죄들을 저지른 거에 함께 그리고 폭행 때문에 지금 얼굴, 몸 여기 상처 곳곳이 나 있고요. 이게 그 진단서상으로는 몸에는 2주 정도 상처라고 하지만 문제는 정신적으로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해서 우울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호소하라고 했고 자행위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원 치료를 고민했으나 다행히 약물로 지금 조금 안정은 된 상태라고 합니다. 참 34살짜리도 저기 저판에 끼어가지고 저 짓을 하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천지분간을 못한 나이도 아니고 말이죠. 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늦은 새벽 아무도 없는 식당에 불을 켠 한 남성, 바로 주류 배달 직원입니다. 이 직원은 식당 곳곳을 돌면서 빈병이 담긴 상자들을 수거하는데요. 그 무거운 상자들을 짊어지고 트럭에 옮기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 직원이 가져간 건 단순히 빈병만이 아니었습니다. 대체 이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고깃집을 운영하시는 사장님께서 저희한테 제보해 주셨는데 모두가 잠든 시간 공병을 수거하러 온 이 배달 직원에게 배신을 당했다. 예, 팀장님. 그렇습니다. 제보자는 서울에서 약 2017년부터 8년째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이신데, 자, 고깃집을 운영하면 중요한 거, 술이 빠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류 업계와 한 8년 동안 거래를 해왔었는데, 덕분에 식당에 주류를 배달 직원하고도 8년째 함께 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일 보는 거 아니지만 가끔 보면서 웃기도 하고 음료수도 같이 나눠 먹고 이렇게 친해진 상태예요. 더 중요한 거, 이 배달 직원이 사실은 고향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친근합니까?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친근한데 또 술을 매장 밖에 둘 수 없으니까 매장 안에 넣기 위해서는 그 배달 직원한테 키를 맡겼던 거예요. 그 배달 직원이 키를 가지고 술을 안에다가 눕히는 거죠. 이렇게 믿고 맡겨 넣어줬는데 그 키를 줘도 별일 없겠다 싶었었는데 그렇게 방심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이 배달 직원으로부터 뒤통수를 제대로 맞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자, 새벽에 이 고깃집에 술을 배달하다 보니까 술을 바깥에 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배달하는 분하고 너무 이제 친해져서 야, 내가 키 줄 테니까 네가 가게 문 열고 거기다 안에다 놓고 나와. 이렇게 무려 8년을 함께 했는데 자, 이날의 수상한 만남 이후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사장님 얘기 들어보시죠. 새벽 3시에 화장실 가는데 차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이 시간에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공병 수거하러 왔대요. 순간 차를 이렇게 봤어요. 다른 쇠병들이 있었거든요. 그 시간에 쇠박스 들고 올 일은 절대 없거든요. 너무 이상하고 의심스러우니까 CCTV 돌려봤죠. 그랬더니 주류창고에서 쇠박스를 꺼내가지고 짊어지고 차에다 싣더라고요. 주류 창고에서 온전한 술을 빼다가 자기 트럭에다 실었다고요? 네, 이 제보자가 배달 직원을 마주친 건 6월 17일에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이 사장님은 전날 밤에 이제 회식 후에 식당 주차장에 세우는 캠핑카에서 잠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화장실에 가려고 이제 가는 길에 식당 앞에서 이 배달 기사가 황급하게 나오는 모습을 딱 마주쳤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제보자가 이 시간이 어쩐 일이시냐고 물었는데 배달 직원은 태연하게
공병을 회수하러 왔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배달 직원 트럭에 좀 뜯지 않은 새 술상자들이 있었고 배달 직원이 또 제보자가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에 황급하게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보자는 이 새벽에는 새 술을 들고 올 리가 없는데 뭔가 수상하다고 여겼고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이 담배까지 물고요. 이 식당 주류창고에 들어가서 아주 익숙하게 새 술 상자들을 꺼내서 짊어지고 본인의 트럭에 싣는 장면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한 달치 CCTV를 다 확인을 해봤는데요. 매주 월요일 새벽 3시마다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똑같이 술을 훔치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줄이를 틀어야죠. 그러게나 말입니다. 이 사장님 날이 밝자마자 전화를 걸었답니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왜 전화했는지 아시냐 그러니까 모르겠다. 무슨 할 말이 있으냐 그러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믿었는데 실망이 너무 크다라고 그랬더니 또 다른 말을 해요. 그거 저기 다른 가게에 넣을 술이 부족해서 빌려간 거라고. 그 다른 가게에 넣은 다음에 다시 넣을 거라고 다시 갖다 놓으려고 했다는데 CCTV 다 확인했다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문제는요. 이게 6월 한 달에 3차례 그쳤던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게 계속해서 사실 이 주류 배달 직원이 오전에 와서 그런 식으로 술을 훔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깃집 직원이 원래는 오후 3시 이후에 직원이 출근했었는데 이 고깃집이 이제 뭐 판매 시간이 바뀌었나 봐요. 이 직원이 오전 7시에 나오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와서 술을 훔칠 수가 없잖아요. 배달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새벽으로 바꿨던 겁니다. 세상에. 새벽으로 바꾸고 그리고 저렇게 술을 훔쳤던 거예요. 3월 이전부터도 계속 했던 겁니다. 도대체 왜 그 새벽에 나와서 그 무거운 술 상자들을 옮겨야만 했던 걸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용돈 벌이 사장님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사장님이 드시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아니다고. 용돈벌이 하려고 그랬대요. 이게 용돈입니까? 제가 한 박스에 소주 30병이니까 한 번 올 때 한 15만 원, 20만 원 상당의 그냥 그렇게 매주 가져갔던 거예요. 그거를 1년 반 동안 했답니다. 기가 차가지고 1년 반 동안 어떻게 저를 그렇게 웃는 맛으로 보고 또 그 중간에 캠핑카를 샀대요. 1억 얼마짜리를 샀다고 저한테 자랑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저희 거를 그렇게 훔치고 있었는지 꿈에도 몰랐죠. 와, 박 변호사님 이거 애교 수준으로 볼 게 아닌데요? 절도죠. 심각한 상습 절도에 해당하는데 8년 같이 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절도 범행을 했고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용돈벌이 하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사장님이 추측하기로는 이 정도 술을 이제 가져간다면 그것을 회수하는 업체가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부분도 좀 나중에 주류 유통업체 뭐 파악하겠다라고 그걸 또 사주는 데가 있어야 사주는 데 있으니까 저걸 가져가는 거죠. 맞아. 지금 공병 이렇게 회수하는 척하면서 술을 가져간 것도 있는데 주류 상자 10개 납품했다 하면서 전표에는 적어놓고는 실제로는 6박스만 배달하거나 나머지 4박스는 다시 가지고 오는 이런 특이하게 하는 또 사기 같은 방식도 있고요. 어쨌든 가장 화가 나는 게 1억 넘는 캠핑카 샀다고 자랑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절도하고 이렇게 편취한 돈으로 산 것이다라고 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야, 저 짓을 1년 6개월 동안 해서 진짜 캠핑카를 샀네 맞네 막 이런 거 보면 도대체 지금까지 훔쳐간 돈이 얼마인 거예요? 훔쳐간 소주 이 술값이. 그게 지금 추산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요. 사장님이 이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포스기를 뒤졌답니다. 그래서 판매 수량, 매입 원장, 재고 수량 이렇게 다 뒤져가면서 피해 금액을 환산해 봤더니 포스기. 근데 이 매장 직원은 1년 반 정도 그랬다고 했잖아요. 예. 사실은 2021년 3월부터 저런 짓을 한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한 3,300여만 원인데 문제는 왜 2021년 3월로 저렇게 특정을 했냐면 예. 그때 포스기를 바꾸셨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했는지 어쨌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최악의 경우는 가게 운영하신 지 8년 됐잖아요. 예. 8년 동안 저렇게 했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억대의 돈을 훔쳤을 수도 있는 것 같고 사장님 심지어 이제 다른 지역에도 고깃집을 또 운영하시는데 거기서도 같은 피해가 있었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 거기는. 아니 저 양반이 뭐 저 고깃집에서만 저랬으리란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박 변호사님. 저 인간 뭐라고 합니까? 그럼. 자, 원래 이러면 뭐 법적 책임도 지고 해고도 돼야 되는데 이 사장님이 파악하기로는 이 문제가 좀 있는 게 아직까지 배달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한다고요, 예, 저걸? 주류회사에서 뭔가 해고하거나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특히 찾아와서 아니 왜? 2천만 원 정도 줄 테니까 좀
합의 좀 받아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상습적으로 반복하면서 절도를 하면서 뒤통수를 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좀 화가 나고 더 하는 거 지금 나오는데 주류업체 태도입니다. 피해 복구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업체도 책임 좀 져야 되는 거 아니냐 하니까 아유 이건 뭐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니까 막을 수도 없고 지금 해당 직원 절도한 거는 인정하지만 뭐 기간 액수는 좀 다르다. 이거는 뭐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직원이 인수인계가 잘 안 돼서 아직 일을 하고 있다라고 절도 사실은 인정하지만 보상도 못 해주고 또 직원은 계속 일하고 있다. 이 부분이 지금 사장님을 아주 기분 나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이게 기분 나쁘고 말고 할 그 정도로 그칠 게 아니잖아요, 박 변호사님. 그렇죠. 화가 상당히 나죠. 예. 야, 이거 뭔 소리야 이게 도대체. 아니 지금 우리도 이렇게 황당한데 사장님은 얼마나 지금 황당하시겠어 지금. 네, 제보자는 그 식당의 운영에 신경 쓸 게 많다 보니까 그냥 같이 일하는 사람을 그냥 믿고 맡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충격을 받았다고 하고요. 평소에 잘 챙기던 배달 직원이 좀 이렇게나 오랜 기간 이렇게 큰 절도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또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아서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다는 심정도 전해왔고요. 또 무엇보다 본인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같은 피해를 볼까 봐 좀 주류업체와 유통업체까지 다 수사가 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보자는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고 반드시 처벌받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저 작물 주류를 탁 맡아서 사줄 사람은 또 누군지 그것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이어갑니다. 미국 최대 건강보험사 최고 경영자를 뉴욕 한복판에서 암살한 유력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용의자는 유력 가문 출신의 명문대를 졸업한 엘리트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현지의 보도를 짚어봅니다. 저희가 이렇게 외신을 전해드리기는 뭐 되게 드문 경우 같은데요. 이게 비상계엄 이 사태 때문에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도 국내에서 그렇게 뭐 많이 좀 입길에 오르지 않아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뉴욕 한복판에서 벌어진 진짜 살인 사건, 그것도 총으로 벌어진 사건. 네, 맞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4일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미국 최대 의료보험 회사인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보험부문 대표 브라이언 톰슨이 뉴욕 맨해튼에서 총격을 당해서 사망을 한 사고입니다. 이 미국의 의료 및 보험회사고 이 시가총액만 우리나라 돈으로 약 809조에 달하는 최대 건강보험회사라고 하고요. 이 정장과 넥타이 차림을 하고 뉴욕의 한 호텔로 걸어가다가 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쓰러진 피해자를 재차 공격하고 나서 도보로 현장을 벗어났고 이 공용 자전거를 타고 센트럴파크로 도주를 했다고 합니다. 이 가해자는 그곳에 배낭과 재킷 등을 버렸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맨해튼으로 가서 유스 호스텔에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해서 체크인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시가총액이 800조입니다. 우리 돈으로. 자, 보통 사람 생명을 뺏은 살인 사건이라면 피해자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가해자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저놈에 대해서 막 분노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건 미국에서는 되레 죽은 피해자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답니다. 그렇습니다. 이 피해자인 톰슨이라는 CEO가 사실 이 회사에서 미국은 우리처럼 이렇게 국가 국민건강보험이 있지도 않고 이걸 청구한다고 다 나오지도 않잖아요. 보험료 지급을 못 받으면 치료를 못 받고 사망하는 경우까지 있는데 이 톰슨이 이 CEO를 맡은 이후로 이 회사에서 보험금 청구를 거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았답니다. 심지어 한 32% 정도, 그러니까 3분의 1가량은 이 보험료가 필요하다고 요구를 해도 거부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치료를 못 받고. 미국이 예. 그래도 의료보험 같은 것도 우리나라랑 비교해서 많이 안 좋은데. 아니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형편없다고 알렸잖아요. 그런데도 돈 내고 하는 보험도 저렇게 거부를 예. 당하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피해자가 사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내 여론은 통쾌하다, 정의가 구현됐다, 이런 식의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고요. 심지어 그 사망한 CEO를 가지고 조롱하는 초상도 만들어지고. 이 양반 이분이군요.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거절했다라는 거죠. 보험 청구를 거절했다지 않습니까? 그거를 빗대서 이 CEO에 대한 동정을 거절합니다라는 식의 그런 얘기들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좀 우리 정서로는 참 이게 납득이 잘 안 되는데 반대로 용의자, 그 살인 용의자 지금 많은 미국인들한테 박 변호사님 예. 다크 히어로로 추앙받고 있답니다.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거든요. 암살범을 영웅으로 추앙하고 있고
암살범하고 이 CEO하고 풍자하는 굿즈도 지금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암살범, 팬아트 이런 것도 지금 잘 그려지고 있고 그래서 좀 수사 당국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겪었는데요. SNS 중심으로 경찰에게 가짜 정보를 넘기거나 범인처럼 옷 입고 이렇게 경찰을 혼란스럽게 만들자 이런 제안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SNS에 지금 많은 글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뭐 이런 글도 있습니다. 보험사나 내 안과 비용을 좀 지원해 줬으면 전단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보험사 때문에 인생 망친 사람이 용의자겠지. 그러면 수백만 명 될 건데? 라고 또 답글도 있고요. 이 용의자 누군지 아는데 하니까 타임지 올해의 인물 표지 모델이 될 남자다라고 하면서 영웅으로 칭송하는 분위기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아무리 그래도 살인자인데 살인 용의자인데 이게 뭐냐 이러시네요. 자 근데 이제 어떤 나라든지 이 뭐 살인범이 이렇게 옹호를 받아서 찬양을 받는 사례가 있었던가 싶은데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범행 현장에 남겼던 메시지들이 또 이런 현상을 막 부추기면서 영웅담을 낳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탄피와 케이스 등에 좀 기괴한 낙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거부하다, 방어하다, 물러나다라는 단어가 좀 적혀 있었는데요. 이들 단어가 이 보험회사가 지불금을 피하고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뉴욕 경찰은 센트럴파크에서 용의자가 벌인 배낭을 발견을 했고요. 모노폴리 게임에 사용되는 가짜 돈을 찾아냈습니다. 이 모노폴리 돈은 화폐 가치가 없는 돈이나 사용한 돈이 아무런 효과나 가치 없이 허비된 상황을 이르는 그 상황을 비유하는 건데요. 이 보험사의 보험료에 납부했는데 지급 거부 때문에 의미가 없었다는 비유 또는 그렇게 돈을 밝히더니 죽어선 번 돈이 쓸모없게 되었다 이런 조롱의 표현인 걸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용의자는 미국 영리 의료 보험 시스템에 불만을 가지고 범행한 걸로 추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모노폴리가 우리로 치면 그 부루마블이죠. 그 게임. 자, 그런데 정말 미국 의료보험에 대한 미국민들의 어떤 분노가 얼마나 강했으면 저렇게 정말 잘못된 방식으로까지 표출이 될까? 이게 뭐 상상하기 참 어렵지만 뭐 납득하기도 어렵고. 자, 그런데 일단 범인은 사건 발생 닷새 만에 붙잡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범인의 신상이 공개되자 우리나라 같았으면 모자이크를 쳤겠죠. 하지만 미국은 안 그러죠. 미국 전역은 발칵 한번 더 뒤집혔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렇습니다. 엄치아로 불릴 만한 상황인데요. 범인은 이름은 루이지 만존이고요. 26살의 이탈리아계 미국인인데 현재 9일 날 그 펜실베니아주 한 맥도날드 매장에 체포가 됐습니다. 경찰 신분증을 요구하니까 뉴욕 호스텔에서 사용했던 그 가짜 신분증을 내미는 바람에 발각이 됐던 것인데 근데 이 만존이 같은 경우에는 볼티모어의 명문 사립고를 수석으로 졸업을 했고요. 아이비리에 속하는 펜실베니아주 대학교에서 컴퓨터 공학 학사 석사까지 취득한 수재인데 또 엄청난 재력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 보게 되면은 그 유명한 부동산 개발업자의 손자이면서 이 가문은 양로원 또 지역 라디오 방송국도 소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촌은 메릴랜드주 그 공화당 의원이기도 하고요. 고교 동창회에 따르게 되면은 학년 전체를 이끌던 리더 같은 존재라고도 하며 머리가 좋다는데 이견이 없다는 정도고요. 또 축구팀에서 활약을 했다는 거 보면은 그야말로 이 창작물에서 나올 만한 인물이기 때문에 누리꾼들이 그 용의자의 용무라든지 배경을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뭐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어떤 범죄 용의자가 막 되게 수려한 외모이거나 막 이러면은 뭐 정말 약간 장난이 좀 섞인 것이긴 합니다만 뭐 팬클럽 막 이런 게 생기기도 해서 논란이 됐던 적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말씀 들으신 것처럼 유펜 펜실베니아 대학교 아이비리그 속한 그 명문대 출신이고 또 뭐 얼굴도 저렇게 생겼고 뭐 이러니까 지금 뭐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잃을 게 없는 엘리트가 저런 짓을 한 이유가 뭐냐? 지금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의료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일 거 아니냐. 하지만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펜실베니아 주립대군요.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렇게밖에는 볼 수 없는 사정들이 보이고 있는 게 당시에 체포될 때 이 3D 프린터로 만든 이제 그 뭐 민능 총기라든가 또 소음기라든가 아니면 마스크 이런 것도 있었고 그때 자필 선언문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자필 선언문의 내용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강보험, 미국의 건강보험
도대체가 너무나 엉뚱하다. 그리고 특히 그 유나이티드 헬스 케어라고 하는 그 그룹이 정말 잘못돼 있다라는 것이고, 요약하면 이런 내용도 들어있답니다. 왜 미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보험금을 내고 보장은 제대로 못 받냐. 생명보험업계에도 폭력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었었고요. 자기는 어떤 트라우마를 일으키려 원치 않지만 기생충에게 해야 할 일을 한 거다라는. 그러니까 저걸 보면 본인도 잡힐 것도 어느 정도는 각오를 하고 있었던 게, 왜냐하면 저게 현장, 그러니까 범행을 저지른 현장에 남겨놓은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소지품 중에 선호물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게 언젠가는 각오를 하고 저지른 게 아니냐라는 추측도 가능하기도 하고, 또 본인도 그런 뭐 의료 시스템을 겪어본 적이 있었으니까 저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허리 통증 때문에 척추에 나사를 박는 수술을 한 적도 있었다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유력한 뭐 유복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뭐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았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2013년, 2017년에 조부모가 각각 사망을 했대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도 야, 병원이란 데가 이렇게까지 잘못됐구나라는 그런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그 예전에 유나바머라고 미국을 크게 충격에 예. 빠뜨렸던 그 테러리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연쇄폭탄 테러범. 예, 그 곳곳에 우편으로 폭발물을 보내가지고 미국이 떠들썩했던, 그런데 그 유나바머를 지지한다라는 식의 글을 썼다라고 합니다. 그걸 봐서는 혹시라도 이게 그런 단순하게 개인적인 어떤 의료보험과 관련된 그런 뭐 신념 생각 잘못됐지만 그런 것 더해겨 어떤 정치 사상적인 생각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충분한 이런 얘기가 나올 만 하잖아요, 주인공 자체가. 예. 유나바모 역시도 수학자 출신의 아주 되게 명석한 두뇌를 가진 무슨 대학 교수 출신인가 그랬었죠. 자, 이런 이유로 막 용의자의 저자에 대한 막 옹호 여론이 막 커지니까 심지어 펜실베니아 주지사가 직접 나서서 워워워 했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We do not kill people in cold blood to resolve policy differences or express a viewpoint. In some dark corners, this killer is being hailed as a hero. Hear me on this. He is no hero. The real heroes every day in our society are the women and men who put on uniforms like these and go out in our communities to keep us safe. This killer was not a hero. He should not be hailed. 아이, 저게 맞죠. 자, 박 변호사님. 그래도 자, 그런데 저 용의자가 체포된 곳이 그 황금아치 네. 그 햄버거 매장이래요. 네. 자, 그런데 그 햄버거 매장이 별점 테러를 당하고 있답니다. 맞습니다. 그 매장에서 체포됐고 아마 직원이 알아보고 만존이를 알아보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체포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영웅시대다 보니까 또 그런 얘기 나옵니다. 이 매장에 쥐들이 아주 들끓고 있다. 쥐가 영어로 레트인데 이제 이게 동사로 쓰면 밀고하다, 뭐 고소하다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나쁘게 말하면 이 식당 쥐로 들끓고 있고 이게 쥐새끼 소굴이다 뭐 이런 표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정도면 이 식당 의료보험도 안 될 것 같다라는 글들도 있고요. 또 이렇게 리뷰 같은 게 안 좋은 게 막 쏟아지니까 구글 측에서는 또 삭제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편 벌써 영웅 대접받고 만존 루이즈 석방하라는 티셔츠, 굿즈 같은 것도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건 살인죄는 맞는데 예. 결국은 영웅 이 얼굴이라든지 또 동기라든지 등등으로 아주 앞으로도 조금 더 미국 사회에서 충분히 좀 얘기거리가 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양 변호사님. 일단 지금 이게 확실히 미국이 말이죠. 무슨 마블 캐릭터니 뭐니 해가지고 그런 뭐 다크 히어로 뭐죠 그거? 배트맨? 아니 그거 뭐 나쁜 놈들 뭐라 해. 빌런. 빌런. 예. 나 그게 생각이 안 나네. 빌런. 아니 근데 저걸 갖다가 무슨 히어로야, 저게 사람을 죽였는데 대놓고. 그러니까 영화는 영화일 뿐이고, 사실 미국의 그런 빌런 영화들도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본인은 악당이다라는 얘기를 영화 속의 메시지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떻게 보면 빌런을 다룬 영화, 우리나라로 개봉됐던 조커만 해도 실제 그 사람은 수감돼서 처벌받아야 되는 게 맞다라는 메시지까지 담고 있었어요. 근데 역설적으로 보면 그런 위험성들이 이미 미국 내에서도 감지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미국인들조차도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따라할 수 있을 만큼 미국 사회가 좀 불안정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알고 있었고, 의료보험과 관련된 그런 영화, 예를 들어서 그 덴젤 워싱턴이 주연했던 존 큐 같은 영화에도
아들이 의료보험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그런 거를 풀어나가는 아버지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왔던 게 벌써 한 20년, 30년 전이거든요. 그게 이 기회가 절대로 이런 부분이 영화화돼서는 안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사회가 공권력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이런 엉뚱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또 교훈까지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빌런이 생각이 안 나네. 자,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60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My perfect girls murderers, so answer to me. 건강한 뼈는 단단한 뼈를 말하는 거죠. 뭐? 그런 당연한 소리를. 그럼 그대로 챙기시죠. 단단하게. 기능성 원료인 유단백 추출물 인체 적용 시험 결과 골밀도 골강도 증가 확인. 약해진 뼈를 단단하게. 뼈엔 MVP. 요즘 사는 거 쉽지 않아. 그치? 근데 그럴수록 답은 간단해. 쭉 사랑하자. 내가 나를 에브리타임. 유빈아, 뭐 먹고 싶어? 뿌링클. 뿌링클 치즈볼도 쭉 뿌링클이요.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유빈이도 뿌링클도. BHC. 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